네, 정치권 소식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장성호 교수님, 그리고 이현중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 건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전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내일 검찰에 출두하죠. 검찰에서 밝혀져야 될 일들이 몇 가지인지 한번 저희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내일 출두를 하게 되면 검찰에 좀 입을 열지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직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네. 사무총장이라는 이제 위치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그 자금과 관련, 선거 자금과 관련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왕주현 지금 사무부총장이 내일 이제 영장 실질심사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일단 검찰에서 볼 때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무부총장의 어떤 관리 담당은 결국 사무총장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과연 사무부총장이 했던 것을 몰랐을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그 선거를 하면서 디지털 호텔 그 측에 네. 디자인 호텔. 디자인 호텔 네. 측에 이제 그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쪽에서 리베이트 자체를 이제는 이쪽 TF로 이제 돈을 넘겼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그러면 국민의당이 무기나에 했던 것인가? 네.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사전 인진 여부, 아니면 지시 여부, 이런 부분이 내일 조사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서는 내일이 정말 운명의 날입니다. 뭐 당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왕주현 사무총장이 사전 구속될지 이거 여부도 영장실질 심사가 열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아침 10시 반에 열리는데 오후 늦게 가서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국민의당의 가장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기록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불리하죠. 왜 그러냐? 검찰만 수사한 게 아니라 김수민 의원이 이번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김수민 의원이 아버지가 전 국회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이 백설공주인데 백설공주가 마녀 사냥 당하고 있다. 네. 근데 이번 검찰에 가서 김수민 의원이 백설공주의 반란 네. 일으킨 겁니다. 폭탄 발언을 했죠. 폭탄 발언을 했죠. 네. 그래서 리베이트 수수는 왕주현 전 사무총장이 기획한 거고 나는 거짓 해명을 시키는 대로 말을 맞춰서 그렇게 얘기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완전히 여태까지 국민의당이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32억 원어치를 광고 홍보물을 하면서 2억 3천만 원을 그 김수민 의원 쪽에 줬는데 이거는 브랜드 호텔. 예, 그게 네. 그게 리베이트다. 이렇게 검찰은 결론을 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네. 그리고 브랜드 호텔에 그 돈이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 돈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온 걸로 봐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국민의당이 입을 타격이 또 굉장히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씀도 맞긴 합니다만 네. 이상돈 의원이 그 진상조사단 하면서 뿌리고 이틀 만에 아직 국민의당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우리는 진짜 무죄다, 깨끗하다 했는데 일단 돈이 들어온 거는 국민의당이 오건 말건 어떻게 네. 보면은 그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나쁜 돈이 자기 호주머니 안 들어와도 은행에 있다 해도 자기 돈이에요. 예. 네. 그건 나쁜 거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발표가 너무 성급했다. 그렇죠. 국민의당으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저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그 리베이트냐 그렇군요. 아니냐 네. 이거에 따라서 저는 처벌 수위가 갈라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군요.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정해진 대로 쓰지 않으면 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빠져나가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확실히 수사 분위기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수민 의원이 일단 입을 열었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을 거의 동시에 이제 한 사람은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한 사람은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걸 보면 내가 이 리베이트 의혹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 같은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검찰 측에서? 검찰 수사 진행을 보면 예. 저는 검찰에서 확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 나간 것이 국민의당이 애초에 총체적으로 부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후에 과연 이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모든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서 40%의 어떤 책임이 있다면 김수민 의원 30,
그리고 박선숙 사무총장, 그 예. 당시에 회계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30% 정도 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줄줄이 다 엮여서 이렇게 검찰 조사 발표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네. 국민의당의 어떤 정치적인 그 타격은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 검찰에 출두한 김수민 의원이 입을 열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데요.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김수민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더 저가의 그런 어떤 조건을 제시한 업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비컴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 리베이트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 모르고 그런 지시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허위계약서 작성에 왕주현 부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까? 조사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리베이트 혐의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박선숙 의원과 얘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허위 계약서 내신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정상화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네,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만났을 때는 별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주고받은 것도 없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근데 검찰청사에 들어가서 결국 김수민 의원이 폭탄 발언을 한 셈이죠. 김수민 의원의 저 얘기가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일단 김수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분위기가 네. 결국 뭐 당신 선에서 책임져라 음. 이런 게 지금 당에서 굉장히 압박을 갖고 있다는 느낌들을 갖는 것 그렇죠. 같아요. 특히 왜냐하면 이제 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을 탈당할 경우는 이제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렇지만은 당에서 출당을 시킬 경우는 의원직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보면 지금 이 문제가 국민당 입장에서 보면 자칫하면 이제 박선수 사무총장과 그 이후에 있는 안철수 대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지고 김수민 의원이 홍보위원장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책임을 좀 가라라는 그런 은연중의 압박에 대한 이제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아무래도 변론을 통해서 이제 이 사실을 미리 언론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직접 들어가서 또 그런 식의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볼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어떤 영장을 청구한 결정적인 이제 단서가 됐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볼 때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는 법원의 판단으로 좀 넘어가잖아요. 영장 신청하면은. 근데 이게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조금 이제 거기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돈 자체가 쓰임새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흘러간 정황이 있다면 예.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상 문제가 보면 그건 일단 문제가 되긴 하지만 네. 또 관례상 관행이라는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그럼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데요. 네. 어쨌든 선관위에서는 브랜드 호텔이나 아니면은 브랜드 호텔로 들어온 2억이 넘는 돈이 리베이트였다는 게 핵심이고, 그렇죠.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결국 일을 하고 받은 돈이다. 광고기획 용역비고 우리가 로고 디자인을 해주고 받은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김수민 의원이 이걸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당과 무관하게 처리하라, 괜찮은가 보다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고, 이게 네.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의 지시, 이 지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예. 이 김수민 의원 측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적극 개입했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사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너털 웃음을 터뜨렸던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기자들의. 음.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은 문자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낸대요.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뀐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왕주현 보다가. 전 사무총장이 부총장이 처음에는 느긋했습니다만은 지금 내일 뭐 구속영부가 결정이 되는데 네. 결정적인 거는 김수민 의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설공주의 반란이다. 그 내용은 뭐냐? 여태까지는 김수민 게이트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김수민 의원이 김수민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개입돼서 선거비용 부풀려서 타낸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무부총장 내일 또 소환되는 또 박선숙 사무총장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코너에 몰리지 않겠느냐. 네.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돈을 오고 간 건 어느 정도 사실이 규명이 된 거니까 네. 그거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떤 논리로 할지 그건 관심입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서 당의 지시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나가 있는 자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이랑 모든 것을 다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그렇게 봤을 때 저 당의 지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총장뿐만이 아니고 박선수 사무총장까지 연계가 된다. 그것이 네.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김수민 의원 스캔들
어디까지 국민의당에게 불똥이 튈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이 스캔들이 또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결국 더민주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죠. 네, 그렇죠.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직접 지시를 했다고. 네. 당무감사를 하라라고 직접 지시를 했는데 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단순히 이번에 비리가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 이게 이제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사실 다 알려졌던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 이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네. 내부에서는 알려졌다는 그렇죠. 당시에 이제 거예요? 공천에 예.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이미 그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이 내용이 공개가 됐고 그렇군요. 그리고 공천관리위원 사이에서 이 문제 논쟁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대안이 없어서 일단 억지로 이제 공천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서영교원의 자체의 문제, 뭐 지금 뭐 문제가 딸 문제, 오빠 문제, 동생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난번 공천 과정 때 그러면 네. 왜 다른 분들, 예를 들어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뭐 이런 전병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왜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반면 왜 서영교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했던가? 네. 자, 그런 문제가 자칫 나온다면 혹시나 이게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예. 즉 친노는 봐주고 친노 아닌 사람은 그러면 했느냐? 이런 식의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 플러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어떤 계파 계파 갈등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당무감사를 하면은 당에 있는 윤리위원회 이제 제소가 되는 거고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국회 차원의 윤리위원회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징계를 다르게 당무는 할수 있는 당에서 건지. 그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번에 김수민 의원 관련된 거 조사하듯이 셀프 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 큰 의미는 없죠. 아. 오히려 국회에 가서 국회 윤리심사회에 넘겨도 여기에 가도 사실은 거기도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셀프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심사하는데 절반 이상 외부인이 해야지 뭔가 좀 나오지.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뭐가 나오면 다 자기가 해요. 네. 이번에도 제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가족 최고야라는 저는 시트콤 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동생, 오빠 뭐 다 나오는데 그 뭐야 까메오도 좀 출연했잖아요. 그 네. 뭐 박완주 의원인가는 그대로 버티라고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문제까지, 우리 정치의 예. 수준이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두 개 기관이 일단 좀 다른 게요. 당 자체를 할 때는 뭐 출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 의원직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국회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는 의원직도 떨어질 수가 아, 있어요. 그러네요. 그게 그렇군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 윤리특위에서 만약 이 문제가 거론된다면 물론 그전에 한 번도 된 적이 없지만 만약에 된다면 의원직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불거졌던 논란을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뭐 친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일도 있었고 딸을 의원실에 인턴으로 채용한 일도 있었고요. 보좌관 월급을 후원금으로 돌린 일도 있고 친오빠를 회계 책임자로 임명한 일도 있고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의혹도 있고 제가 숨이 찰 지경입니다. 이 5가지 이 의혹에 대해서 진짜 숨차네요. 5가지 의혹에 대해서 더민주가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게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셀프 조사인데 제대로 밝혀지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좀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네. 볼 때는 이 사안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두 번째일 겁니다. 두 번째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동생들 이제 비서관하고 이런 것들은 네. 다른 의원들 왕왕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네. 지금 이군현 의원 같은 경우 뭐 등도 이제 보좌관 월급을 떼먹어서 하지만 또 자기 친척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 왔는데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을 했는데 네. 그 비용을 예를 들어 자기 후원금을 넣었고 문제는 이 딸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인턴했던 경력을 그 로스쿨 입학할 때 이제 넣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당시에 이제 이게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시 존치하는 분들이 이 문제를 지금 강력히 들고 있어요. 즉 이런 것 때문에 사시 존치에 대한 그 법률안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겹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나머지 문제는 그동안 있어왔지만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요. 네. 그런데 이 인턴 비서로 채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PPT 귀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PPT를 잘해서 채용을 했고 새벽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입증까지 내줬다. 네. 그리고 이 인턴 비서로 채용을 하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월급도 결국 자신의 정치 후원금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해명을 했거든요.
해명이 맞다고 보세요? 윤영석 그 해명도 사실 좀 구구하죠. 예. 인턴 비서로 채용한 게 어떻게 보면 일을 제일 잘하고 PPT를 제일 잘해서 그렇다. 예. 그러면은 또 친오빠는 또 회계에 또 그렇게 밝아서 또 회계 책임자로 또 기용을 하고 네. 친동생은 또 비서 역할을 잘해서 또 저렇게 채용하고 저렇게 채용하는 것 자체가 액수도 사실은 뭐 액수가 사실 크진 않아요. 1억 네. 정도 안팎인데 그것도 네. 그렇고 그거를 또 정치 후원금으로 돌려서 하는 것도 너무 좀 구구하지 않느냐. 서영교 의원의 이름이 본인이 많이 얘기잖아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교자 써서 서민의 영원한 다리다.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을지로위원회도 많이 맡고 했는데 이런 거가 우리가 지금 서영교 의원 사건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0대 국회 초반에 이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20대 국회에 대한 모든 국회의원은 저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일이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좀 나지 않아야 되고 또 법 개정을 빨리 해가지고 네.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친인척을 이렇게 인턴이나 보좌관, 비서관 채용하는 나라가 어디 없어요. 법적으로 선진국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 4촌 이상은 못하게 하든지 예. 법이 몇 번 제출이 됐는데 다 무산이 됐거든요. 네. 8촌 이상에 4촌을 못하게 하든지 법 규정도 빨리 하고 국회의원이 자기 스스로 좀 절제하려는 노력 이런 게 좀 그렇군요. 필요하다 봅니다. 네. 더민주가 자체적으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가 된다고 해도 제대로 대응이 될 수 있을지 그동안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됐다거나 뭐 이렇게 심각한 징계를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회가 자기한테는 상당히 관대한 그런 스타일이고 네. 서영구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적인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분인데 네. 지금 본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 특히 이제 딸이라든가 자기 가족, 친척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관대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관리에 실패한 케이스가 우리 서영구 의원이고 이것이 설사 국회 윤리특위에 간다고 해도 네. 여기에서 손방망이 처벌할 수도 없을 겁니다. 네. 요즘 한마디 말씀드리면 요즘 국회 이제 보좌관이나 비서관 네. 여기에 이제 사실 들어오려고 외국의 아이비리그에 들어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네. 근데 저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예요. 인기가 인턴 자리. 그렇게 왜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 국회 보좌관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그것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요즘 굉장히 전문성들이 많이 이제 각광을 네. 받거든요. 요즘 아주 저 공개 모집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정신이 기회의 균등이잖아요. 근데 그렇군요. 정말 그걸 해야 될 의원들이 자기 딸한테는 특혜를 주고 PPT 자기 딸만 잘합니까? 요즘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자기만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더민주당이 서영구 의원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국민의당, 더민주 두 당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는 나름대로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EU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그 당일 김종인 대표가 브렉시트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EU 중에서 두 번째가는 큰 경제가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 EU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리고 결국 가서 이렇게 브렉시트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을 보고 같으면 좀 세계적인 추세가 있는 이 양극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최고 통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 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법과 제도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급하게 금요일 저녁에 긴급 브렉시트 관련 긴급 회견을 열었는데 보좌관들이 다 퇴근은 지금 말고 좀 월요일에 다시 열자라고 해도 지금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추진을 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 쪽은 잘 알고 있다 이거 선점을 하려는 거겠죠?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친 영향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원래 했어야 될 문제예요. 네. 집권 여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위의장이나 나서서 기자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자 조간자에 반영도 되고 하는데 네. 이걸 이제 제일 야당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이 문제 이슈를 선점을 했다.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볼 때도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그쪽 유럽 사정에 밝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왜 주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너무나 성급하게 이 문제에 대한 너무나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줬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이 보면 사실 여당이 지금 뭐 당내 상황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굉장히 적절하게 저는 대처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대표가 또 요즘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대선 잠룡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마치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좀 다져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는 손학규 고문을 만나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야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제 올라와야죠. 뭐 이런 대답을 또 받아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하고도 최근 계속 잇따라서 좀 만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걸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대선 잠룡들을 같이 두루두루 만나면서 좀 누가 적당한 인물일지 좀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연대 제휴 모색의 발판 아니냐. 전당대회를 끝으로 김종인 대표는 손을 떼야 되니까 네. 대선 가도를 위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문재인 대표 혼자서는 잘 안 된다. 네. 그래서 저 경쟁자랑 마라톤도 경쟁자랑 같이 뛰면 더 잘 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지난번 일을 계기로 네. 저 문재인 대표랑 약간은 손은 뗀 단계니까 네. 문재인 대표를 경쟁 대항마로 좀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손학규 전 대표하고는 또 서강대 같이 교수도 했잖아요. 네.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이런 막 친분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손잡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김종인 대표가 셰프 역할을 해서 전당대회라고 조리사 역할도 하지만 네. 본인도 숟가락 포크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본인도 여차하면 나갈 준비를 항상 지금 금요일 날 이렇게 특강 경제 특강 하는 것도 경제는 나 김종인이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보좌진이 월요일 날 하자는데도 꼭 금요일 날 하는 것도 네. 김종인 대표 본인도 항상 지난번에 국회의원도 셀프 추천도 했지만은 이번에도 대권도 꼭 손에 놓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대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민주의 후보는 문재인으로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들어와서 연대, 단일화, 그리고 단일화 경선, 막판에 가서 1, 2간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극적인 효과를 거둬야만이 야권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후보들이 들어와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차기 주자까지 키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행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정치권 뉴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